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송의 대외관계 그리고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남송이 성립하고 난 이후에 남송과 금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1세기에 10세기와 11세기에 요나라 거란족의 전성기였을 때 고려와 요나라 거란과의 관계에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거란의 침입과 그리고 고려가 그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요 12세기로 가게 되면서 고려와 여진족 금나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13세기로 넘어가서 몽골족의 전성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와 여진 금나라의 관계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세기 들어서게 되면서 요나라 거란족의 힘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라 거란족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여진족들이 점차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이 여진족들의 위치는요, 우리가 교재 23페이지 오른쪽에 지도에 나와 있듯이 고려와 바로 국경을 맞닿고 있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진족들이 점차 군사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자 이것은 고려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자, 원래 이 여진족들의 경우에는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수렵 민족이고요. 사냥을 주업으로 삼는 민족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력이 약해서 스스로의 어떤 생필품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진족들의 경우에는 고려를 형제의 나라, 또 때로는 부모의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고려로부터 생필품을 적극적으로 지원받고자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여진족에 대해서 고려는 때로는 생필품을 제공을 하면서 또 때로는 군사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려의 땅에다가 여진족들을 데리고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당근과 채찍의 정책, 회유와 동화의 정책을 함께 사용하면서 여진족들을 잘 통제하면서 고려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던 여진족이 12세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점차 군사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자 이들이 더 커지기 전에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고려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진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임무를 맡았던 사람은 바로 이 윤관이라고 하는 장군이었고요. 이 윤관 장군은 여진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북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많은 실패를 겪어요. 왜냐면은 이 여진족들이 유목민족 이다 보니까 수렵민족이다 보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 여진족들과 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윤관 장군의 경우에는 이 여진족과 싸우기 위해서 여진족에 특화된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별무반이라고 하는 군대였던 것이죠. 한국사 시간에 들어봐서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별무반을 조직을 해서 여진족들을 정벌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이 여진족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후에 여진족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았으니 이를 고려의 동북쪽에 있었던 9개의 성이다라고 해서 동북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강동 6주와 달리 동북구성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 여러분들이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북구성의 경우에는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그 위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는 지도상에 나온 적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12세기 여진족들이 성장을 하게 되자 그들을 더 커지기 전에 통제하기 위해서 윤관이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그들을 정벌했고 여진족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이후에 침략에 대비해 9개의 성을 쌓았으니 그것을 동북구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진족들이 그 동북구성 지역을 돌려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고향을 돌려주세요. 우리는 그 땅에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고려의 말을 잘 들을 테니 제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고려에게 동북구성을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또 때로는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이 동북구성을 돌려주지 않으면 더 큰 위협이 닥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고려를 압박을 하기도 하죠. 자,
이 고려 같은 경우는 사실 동북 구성을 쌓아서 여진족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원래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경우에는 북쪽이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동북 구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의 군대를 거기에 주둔시켜야 되는데 그 군대가 먹을 식량을 계속해서 남쪽에서 실어 날라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지역이 바로 동북 구성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진족들이 계속해서 간청을 하고 이 동북 구성을 지역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고려 내에서는 동북 구성을 다시 돌려주는 게 어떻겠느냐,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데 설마 우리를 배신하고 공격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주장들이 나오게 된 데에는요, 여진족을 정벌하고 가면서 크게 이제 출세했던 윤관에 대한 시기라든지 질투, 견제 그런 것들을 했던 고려의 지배층들의 움직임도 함께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어떤 동북 구성을 돌려주자라고 하는 고려 내부의 의견에 대해서 윤관의 경우에는요, 강력한 반대의 의견을 냅니다. 윤관의 경우에는 여진족들과 직접 싸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강력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동북 구성 돌려주면 안 된다. 이거 돌려주게 되면 걔네들은 거기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 고려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나라라 강력한 위협 세력으로 성장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절대로 돌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윤관은 끝까지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고려 조정의 대신들은 결국에는 이 동북 구성을 돌려주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윤관의 경우에는 끝까지 반대하다가 동북 구성이 반환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열받아서 화병이 나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기껏 여진족들을 정벌해서 9개의 성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 9개의 성을 허물어버리고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다시 여진족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죽은 윤관의 예언대로 아니다 다를까 이 동북 구성 지역을 중심으로 여진족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1115년에는 아쿠타를 중심으로 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점차 성장하게 된 금나라는 10년 뒤에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아가서 북송까지 멸망시키면서 화북 지역까지 차지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된 금나라 고려에게 사신을 보내서 4대 관계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힘이 없어서 너네를 형제의 나라 혹은 부모의 나라로 부르면서 생필품을 받아먹으면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중원의 큰 지역을 차지하는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으니 작은 나라의 너네가 우리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외교적인 압박을 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나라를 임금으로 섬기는 신하의 나라가 될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려 내부에서는 찬반의 의견이 나뉩니다. 우리가 과거 요 나라의 침략을 3차례나 막아내면서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어떤 강력한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나라를 지키고 또 이제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불태웠던 나라인데 이 금나라랑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신하의 나라를 자처한다는 거 이거는 굴욕적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반대로 저렇게 강력해진 금나라를 상대로 싸운다거나 아니면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찬성의 의견도 꽤나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고려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 그러한 금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결국 금나라에게 조공을 하게 되면서 고려와 금 사이에는 군신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자, 고려가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요,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이자겸의 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려 중기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고요. 자신의 딸 둘을 고려 왕에게 연속으로 시집을 보내면서 한때 고려 왕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가 바로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배웠죠, 그죠? 바로 이때 고려를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이자겸은 금나라와의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경우에 혹은 금나라랑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자신이 고려해서 장악하고 있는 권력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혹은 자신의 권력이 위태롭지 않을까를 우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자겸의 주장에 따라 결국 고려는 이 금나라와 군신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데에서 금나라를 정벌하자 금국정벌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데에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여전히 송나라 그리고 남송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치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군사력이 약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발전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송과의 교역을 통해서 고려가 얻을 것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비록 이 금나라와 군신의 관계를 맺었지만 고려는 송과 해상 교역 및 문물의 교류를 지속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의 대외 관계 가운데 두 번째 고려와 금, 여진의 관계에 대해서 마저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을 언제쯤 열심히 들으시려나요? 선생님이 보니까 아직도 조회수가 전체 학생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얼마 전에 본 수행평가에도 그대로 잘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이 똑같은 주제로 매년 수행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렇게까지 수행평가의 답안이 실망스러운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거 시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내야 되나 정말 쉽게 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이 또 들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 영상 켜서 필기만 베끼지 마시고요. 내용을 좀 진지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여러분들이 앞날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어서 13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에서 11세기는 요나라 거란족의 전성기였다라고 한다면은 12세기는 금나라 여진족의 전성기였어요. 그러다가 13세기로 가게 되면은 몽골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목민족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몽골족의 성장, 몽골 제국의 유라시아 통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몽골 제국, 몽골어로는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불렀던 나라가 성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몽골족의 경우에는 원래 유목민족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힘이 약하고 또 굉장히 아웃사이더에 해당할 만큼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작은 부족들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사실은 두각을 드러내기에는 턱없이 힘이 부족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랬던 힘이 약했고 여러 개의 수많은 부족들로 나뉘어져 있었던 몽골 부족을 통합하고 그들을 강력한 국가로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테무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이 테무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1206년 수많은 부족들로 나뉘어 있었던 몽골계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몽골 족장회의, 몽골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를 뽑는 족장회의, 몽골어로는 쿠릴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몽골 족장회의인 쿠릴타이에서 몽골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선출이 되었으니 이때부터 그를 징기스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징기츠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이라는 몽골어를 뜻한다라고 하고요. 칸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어로 지도자, 대군장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왕 혹은 황제의 유목민족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흑수저 성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부족장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렸을 때는 자기의 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해체가 됩니다. 결국 이 테무친의 경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머니와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넓은 몽골 초원에서 들쥐 등을 잡아먹으면서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점차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자신을 발휘하면서 자기만의 부족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부족을 바탕으로 점차 몽골의 크고 작은 부족들을 하나 둘씩 통합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몽골 부족 전체를 통합했던 그런 어떤 인물이 바로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글자를 읽을 줄을 모르는 문맹이었어요. 까막눈이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현명하면서도 또 용맹했던 사람이 바로 이 태무침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다들 알다시피 징기스칸의 경우에는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넓은 영토를 장악했던 유목민족의 대표적인 군주였어요. 자,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의 군대가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느냐? 자, 일단은 첫 번째 교과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천호제, 백호제의 군사적 기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천호제, 백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징기스칸은 몽골 부족을 통합하고 난 이후에 몽골 부족을 이 천호제, 백호제라고 하는 제도로 재조직을 합니다. 10집을 모아요. 10호를 모아서 그 10호, 10개의 집을, 10개의 가정을 이끄는 사람을 임명하였으니 그가 바로 10호장이고요. 이 10호장 10명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100호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100호장 10명을 이끄는 사람이 1000호장이 되고요. 이 1000호장들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몽골 부족 전체의 지도자 징기스칸이 되는 이러한 체계가 바로 천호제, 백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칭기스칸이 명령을 내리면은 이 칭기스칸의 명령이 1000명 단위, 100명 단위를 지나서 10명 단위까지 자세하게 전달이 되면서 몽골 부족 전체를 이 징기스칸의 명령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 천호제, 백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는 또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 몽골족이라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진족이나 거란족도 다 마찬가지로 원래 이 유목민족들의 경우에는요, 함께 이동하는, 이동 생활을 하는 자기의 부족 단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의 생존에 있어서 부족이 가장 중요한 생활의 단위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동아시아사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 유목민족의 경우에는 우리 민족, 우리 국가라고 하는 의식이 별로 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기존에 있었던 부족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이 부족들은 칸의 명령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운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부족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을 선생님은 이제 뭐 부족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부족을 하나로 통합한 유목민족의 군주는 자기가 통합한 그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기들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이기주의적인 부족을 해체하고 자기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란족이 성공할 수 있었던 남명간 북명간제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아쿠타가 여진 부족을 통합하고 맹한 모극제라고 하는 것으로 여진 부족을 재조직을 해서 자기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새로운 부족제를 만든 것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몽골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래 있었던 몽골 부족들을 전부 다 해체하고 자기의 말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10의 제곱 단위로 몽골 부족을 재조직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장, 백호장 같은 이런 어떤 중요한 직책에는요, 기존의 부족을 이끌던 부족장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각각 천호장, 백호장으로 임명을 함으로써 몽골 부족 전체를 칭기스칸의 어떤 의도대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기에 바로 이 천호제, 백호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몽골 부족 전체를 마치 자신의 손과 발처럼 움직일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칭기스칸의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과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칭기스칸의 7위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칭기스칸의 옆에 따라다니면서 칭기스칸에게 충성을 다했던 정예부대, 에이스들이 바로 이 7위 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몽골 부족의
쪽의 경우에는요, 뭐 유목민족 다 그렇지만은 경제적인 자원이 부족한 초원지대에서 유목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원지대에서는 더 많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족들 간의 끊임없는 어떤 경쟁과 갈등이 빚어진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유목 세계의 경우에는 약육 방식의 세계입니다. 오직 힘을 따르는, 힘의 논리를 따르는 세계가 바로 이 유목민족의 세계라는 것이죠. 따라서 천호장, 백호장, 천호, 백호를 이끄는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력이나 통치력이 뛰어난, 지도력이 뛰어난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천호장, 백호장의 자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몽골 부족 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어떤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따로 추려서 뽑은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친위대의 용맹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칭기스칸의 경우에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몽골 부족이 강했던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이따가 칠판 지우고 마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칭기스칸의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하는데요. 이 칭기스칸의 첫 번째 공격의 목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어디냐면은 서하였습니다. 탕구투족이 세운 서하였어요. 그래서 탕구투족이 세운 서하를 공격을 해서 복속을 시킵니다. 몽골 부족에게 지배를 받게 하죠. 1207년에 서하를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하고요. 처음에는 그들을 이제 몽골을 지배를 받도록 하다가 1227년 20년 뒤에는 아예 서하를 멸망시키면서 몽골이 그 지역을 직접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칭기스칸은 금나라를 공격을 해요. 몽골 부족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었던 금나라를 공격을 하게 되고요. 금나라는 이런 어떤 몽골족 칭기스칸의 공격에 밀려서 결국에는 원래 수도였던 베이징을 버리고 과거 북송의 수도였던 카이펑으로 천도할 만큼 크게 그 세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징기스칸의 공격의 목표는 아시아 지역이, 동아시아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금나라가 점차 이제 후퇴를 하게 되면서 몽골족에 대한 어떤 위협이 사라지게 되자, 요 얘기 빼먹었네. 원래 몽골족의 경우에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목 세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금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금나라가 카이펑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면서 남쪽으로 크게 쇠퇴를 하게 되자 이 몽골족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징기스칸은 다시 말의 머리를 서쪽으로 돌려서 어디를 공격을 하느냐?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호라즌 왕국을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합니다. 자, 사실 이 징기스칸이 서하를 공격했던 것, 이후에 금나라를 공격하고 난 이후에 호라즌 왕국을 공격했던 것 전부 다 어디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냐면 바로 동서교역로 가운데 실크로드인 비단길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요, 평소에 동서교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징기스칸이 활발하게 정보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전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먹을 식량이라든지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 등 경제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이 유목민족인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경제력이 풍부하지 못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오랫도록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돈줄,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징기스칸의 경우에는 이 무역의 이익, 동서교역을 통해서 확실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비단길의 진작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단길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하와 호라즌 왕국을 공격을 했던 것이고요. 이 비단길을 차지하고 있었던 서하와 호라즌 중앙아시아의 호라즌 왕국을 정복하게 되면서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비단길을 장악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장기간의 원정을 해나갈 수 있는 경제력도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후에 징기스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비단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진출합니다. 계속해서 진출해서 인도 북부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고요. 중앙아시아 지역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다가 금나라가 동쪽에서 다시 몽골족을 공격하려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동아시아로 돌아오다가 금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다가 나이가 많아서 산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몽골족들이 정복 활동은 징기스칸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 그 후예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칠판 지우고요.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정복 활동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기스칸을 비롯해서 이 몽골의 군대가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만요. 자, 그렇게 몽골의 군대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천호제와 백호제 그리고 칭기스칸의 7위 부대 외에도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자면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난 기마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은 말 위에서 태어나서 말 위에서 죽는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말의 사용이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목민족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마술이 뛰어난 것이 바로 이 몽골족이었다라고 해요. 특히 몽골족들의 경우에는요, 말을 타고 장거리를 이동해서 전투를 하기 위한 기술이라든지 도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민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기마술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정복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들의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전리품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약탈했을 때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공동으로 분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모두가 똑같은 양의 전리품을, 약탈한 물건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우에는 실력 위주의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의 출신이 높건 낮건, 이 사람이 뭐 족장의 아들이건 아니건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요,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자신들의 부하들을 선발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장수를 임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자만이 위로 승진하는 출세를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병사들을 이끄는 사람들의 능력이 저보다 뛰어났으면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자, 이 몽골족들이 그렇게 이러한 어떤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넓은 영역을 빠른 속도로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이슬람 세계의 상인들이 몽골의 정복 활동을 도왔던 것입니다. 자, 왜 이슬람 세계의 상인들이 몽골족의 정복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느냐? 그것은요, 이들의 경우에는 안정된 동서 교역로를 확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슬람 세계의 상인들의 경우에는요, 특히 이 동서 교역로 가운데 비단길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관통하는 동서 교역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북방의 초원길을 지나가는 초원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비단길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쭉 이어지는 바닷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슬람 상인들의 경우에는 바닷길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활용했던 교역로는 바로 이 비단길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 지도에 표시된 것처럼 비단길은 서쪽 끝은 유럽에서 시작을 해서 동쪽 끝은 중국에서 끝나는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굉장히 긴 루트입니다. 교역로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비단길 같은 경우에는요, 수많은 국가나 민족에 의해서 각각의 지역이 나누어서 장악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비단길을 이용을 해서 동서 교역을 하는 이 이슬람 세계의 상인들은 어떠한 불편함을 겪었냐면요, 나라에서 나라를 넘어갈 때마다 국경을 지나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지날 때마다 물건 검사 받아야 되고요, 세금 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번거로운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어떤 두 국가 사이에서 전쟁이라도 벌어지면은요, 아예 그 길을 통해서 이동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서하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는요, 비단길의 길목을 장악을 하고 오직 자신들을 통해서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서교역로를 독점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슬람 세계의 상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동서교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국가들이나 민족들에 의해서 이 동서교역로가 나뉘어서 장악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동서교역로 전체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징기스칸을 시작으로 해서 강력한 몽골족들이 이 비단길을 장악하기 위한 원정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슬람 세계의 상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꿈꿔왔던 이 동서교역로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줄 세력으로 바로 이 몽골족들을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몽골족들의 경우에는요, 사실 이 동서교역로를 따라서 원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라든지 문화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언어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지리적인 정보라든지 통역의 역할 이런 것들을 바로 이슬람 세계의 상인들이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정복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공을 인정받아서 이슬람 세계의 상인들의 경우에는요, 몽골족에 이어서 몽골 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신분을 차지할 수가 있었고요. 몽골족들 가운데 대다수는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인들이 많았는데요. 이들 이슬람 세계의 상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몽골족들이 정복한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역할이라든지 세금을 걷고 또 예산을 분배하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역할들도 이 이슬람 세계의 상인들이 대신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몽골 제국에서는요, 이 이슬람 세계의 상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서역인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들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생목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유럽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서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동아시아의 사람들과는 달리 눈동자가 파란색이라든지 녹색이라든지 갈색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눈동자에 색깔이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색깔 색자에 눈 목자를 써서 생목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생목인으로는 뭐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야기할 쿠빌라이 칸 때 활동했던 이탈리아 출신의 상인이고요. 이 사람은 쿠빌라이 칸 밑에서 관리로 생활을 하면서 몽골 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동아시아의 문물을 많이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유럽인들의 어떤 동아시아에 대한 어떤 상상력 같은 것들을 자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마르코 폴로가 유럽인들에게 전했던 동아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이 신항로 개척을 나서게 하는데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슬람 상인들의 도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징기스칸이 죽고 난 이후에 몽골족의 정복 활동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고타이 칸입니다. 오고타이 칸의 경우에는요,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이고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동아시아 지역을 정복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몽골 사실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고려를 침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오고타이 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만주 지역에 아니죠. 초원 지역에 있었던 거란족들을 몽골족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몽골족의 공격을 받은 거란족들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밀려나다가 결국 고려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거란족의 침입을 받게 된 고려가 거란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 거란에 대해서 몽골과 고려의 협공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후에 이 오고타이 칸 쪽에서는 고려에다가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뒤에서 거란족을 공격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너는 거란에 의해서 나라가 크게 위험할 뻔했다. 우리가 너희를 구해준 거나 다름이 없으니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요구 조건을 들고 몽골에서 저고여라고 하는 사신이 고려로 파견이 되었어요.
이 몽골족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고려는 일단 조공을 줘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저고여라고 하는 사신이 고려로부터 조공을 받고 몽골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역사서에는 고려인들로 아니 역사서가 아니지? 추측컨대 고려인들로 위장한 여진족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정체불명의 집단에게 이 몽골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습격을 받아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조공을 보냈는데 가는 길에 사신이 죽어버렸어요. 그죠? 몽골 입장에서는요, 조공을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이 죽어서 돌아왔어요. 그죠? 당연히 몽골 입장에서는 고려가 이것을 싸우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몽골의 침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몽골족들의 침입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뒤에 얘기 조금 더 나중에 쿠빌라이 칸테 가게 되면서 마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징기스칸 때 몽골족이 금나라를 공격을 해서 수도를 베이징에서 카이펑으로 옮길 정도로 압박을 가했다라고 한다면은요, 나머지 금나라는 이 오고타이 칸 때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고타이 칸 때 몽골족의 경우에는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모든 유목민 세계를 통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이 오고타이 칸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요, 자기의 조카,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손자에 해당하는 바투라고 하는 사람을 서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고타이 칸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복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조카를 서쪽으로 보내서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 대한 정복 활동을 이어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바투 칸의 경우에는요, 오늘날 러시아가 있는 이 동유럽 지역의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는 곳까지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바투 칸의 정복 활동에 힘입어서 몽골족의 경우에는 비단길에 이어서 초원길이라고 하는 동서교역로의 두 번째 루트도 장악을 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몽골 제국은 점차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성장을 해 나가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이 몽골 제국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키는 칸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쿠빌라이 칸이에요. 이 쿠빌라이 칸 같은 경우에는 쿠릴타이를 통해서 5번째 몽골의 칸으로 즉위한 사람이고요. 징기스칸의 손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쿠빌라이 칸이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쿠빌라이 칸은 자신이 지배하는 영역의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수도인 베이징으로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베이징으로 천도를 해요. 당시 몽골족들은 베이징을 대도, 큰 수도라는 뜻에서 대도라고 불렀고요. 이 쿠빌라이 칸은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의 이름을 원이라고 씁니다. 한자로, 한 글자 한자로 원이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한 변화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쿠빌라이 칸 이전의 칸들의 경우에는요, 유목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워낙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의 전통이라든지 한족의 문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큰 관심을 가지지 않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칭기스칸 같은 경우에는요, 얘기 안 했나? 칭기스칸 같은 경우에는요,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전 세계를 나의 목장으로 만드는 것이 내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유목민의 세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지, 기존에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떠한 문화를 발전시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와는 반대로 쿠빌라이 칸의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고 해요. 중원 지역의 사람들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거치면서 만들어왔던 그들의 문화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존중하고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쿠빌라이 칸의 경우에는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중원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대부분의 칸들이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몰랐던 데에 비해서 쿠빌라이 칸의 경우에는 항상 지식인을 가까이 할 정도로 굉장히 지적인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의 칸이었지만은 전 세계의 목장화를 꿈꿨던 할아버지 칭기스칸은 달리 굉장히 중원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농민들의 땅을 보호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배려했던 사람이 또 이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한 쿠빌라이 칸이 이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대도 베이징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일단은 기존의 이 몽골 제국의 수도는 초원에 있는 몽골 초원 지역에 있는 카라코룸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물론 이 쿠빌라이 칸이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게 되면서 카라코룸의 중요성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몽골 제국 전체의 수도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가지고 있기는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쿠빌라이 칸은 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고 나라의 이름을 원이라고 고쳤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전히 이 쿠빌라이 칸은 몽골 제국의 칸이긴 했습니다만은 그가 정복한 이 중국 땅의 경우에는요, 유목민족의 방식만으로는 통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고,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변한 건 아닐지라도 일부만일지라도 이 중원이 지금까지 지배되었던 방식의 일부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이 쿠빌라이 칸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카라코룸이 아니라 중국 본토에 있는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의 이름도 지금까지 중국의 왕조들이 한자 한 글자를 나라 이름으로 사용해 왔잖아요. 하상주 진한, 그죠? 수당, 송, 뭐 이런 식으로 한 글자를 가지고 나라 이름을 지어왔던 것처럼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하는 글자 한 글자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몽골 제국의 성격이 완전히 한족의 왕조, 중원 왕조와 같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유목국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중원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일부분은 중원식 국가로 변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이 쿠빌라이 칸의 지배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카라코룸이 여전히 중요하긴 했어요. 여전히 쿨타이 족자회의는 여전히 카라코룸에서 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원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쿠빌라이 칸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몽골 제국은 점차 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중원 왕조의 통치 방식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후에 이 쿠빌라이 칸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고려를 공격을 해서 고려를 복속시켜야 고려의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자, 아까 고려의 경우에는요, 이 오고타이 칸 때부터 몽골족의 침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1231년 몽골족의 1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고려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최씨 무신 정권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최씨 무신 정권은 이 몽골족들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싸우기를 잘하지만은 바다에서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다 건너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몽골의 침략에 저항을 하는 모습을 이어가게 됩니다. 물론 최씨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도망간 상태였기 때문에 말을 타고 한반도에 침략한 몽골군과 싸우는 역할은 최씨 무신 정권이 아니라 고려의 백성들, 민중들이 담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고려의 백성들의 경우에는요, 약 30년 가까이 몽골의 침략에 맞서서 끈질긴 저항을 이어나갑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입은 피해가 너무나도 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거나 혹은 농사를 짓지 못해서 굶어 죽거나 피난을 떠나거나 혹은 이산가족이 되거나 하는 그런 어떤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30년 넘게 저항을 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버틸 힘이 부족했던 고려의 경우에는요,
되면은요 최씨 무신 정권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수도를 개성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강화도에서 다시 개성으로 수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군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 1259년이고요. 이때 고려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사람이 바로 이 쿠빌라이 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몽골에게 항복을 했습니다만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쿠빌라이 칸이 세운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면서 이후에 고려는 원간섭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은 이 부마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황제의 사위를 부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려는 쿠빌라이 칸 때부터 원나라의 사위가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일단은 몽골족의 침략에 맞서서 민중이 끝까지 끈질기게 저항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몽골족들이 고려라는 나라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지배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측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계기는요, 이 쿠빌라이 칸이 고려를 구제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쿠빌라이 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몽골족들의 경우에는요, 칸의 자리를 어떻게 이어받느냐? 일단은 원칙은 이 유교 문화와 달리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계승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자 계승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거 왜 그러냐면요, 첫째 아들부터 위에 있는 형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면서 자기 혼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서 살아나갈 힘이 가장 부족한 것이 이 유목민 세계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몽골족과 같은 유목민족은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유목 세계의 경우에는 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족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칸의 자리 역시 힘의 논리를 따라가게 돼요. 비록 막내 아들이 있고 칸의 계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몽골 제국의 칸의 자리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냐면요, 앞선 칸이 죽게 되면은 그 칸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들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워서 이긴 놈이 결국 그 자리를 이긴 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이긴 사람이 그 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칸의 계승도 역시 힘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쿠빌라이 칸 역시 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배다른 동생인 아릭비케라고 하는 이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쿠빌라이 칸 같은 경우에는 한참 중국의 정복 활동에 매진하고 있을 때 아릭비케의 경우에는 몽골 초원 카라코름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아릭비케가 몽골 부족들을 자기 편으로 빠르게 흡수하면서 칸의 계승 전쟁에서는 아릭비케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고려가 더 이상 몽골의 침략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이러한 어떤 몽골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고려가 항복 문서를 어디에다 갖다 주느냐? 중국에 있었던 쿠빌라이 칸에게 항복 문서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쿠빌라이 칸은 내가 지금 아릭비케와의 칸 계승 전쟁에서 훨씬 더 불리한 입장인데 고려가 나한테 항복 문서를 갖다 주네? 이거는 얘네가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쿠빌라이 칸이 아릭비케와의 전쟁에서 불리한 위치를 뒤집고 역전승을 거두면서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쿠빌라이 칸의 경우에는 고려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믿고 지지해준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고려의 왕을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서 고려는 원나라의 사위의 나라 부마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후에 원간섭기의 고려의 왕들은요, 전부 다 몽골의 공주랑 결혼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몽골의 몽골 공주 배에서 태어난 아들들만이 이 고려의 왕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충렬왕이라든지 공민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원간섭기의 왕들 전부 다 몽골의 공주와 결혼했던 그러한 고려의 왕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쿠빌라이 칸 때부터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원간섭기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쿠빌라이 칸 때 남송 지역을 공격을 해서 정복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사실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남송이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중국 남부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창장강이라고 하는 양쯔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고 수심이 깊은 강을 건너야만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말을 타고 싸우는데 익숙한 유목민족들은 배를 타고 싸우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시 무신 정권이 강화도로 천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활동했던 그 강력한 수많은 유목민족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이 중국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성공한 유목민족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아시아사를 배우면서 얘기했던 수많은 유목민족들, 흉노라든지 오호라든지 뭐 돌고래라든지 여진, 거란 할 것 없이 전부 다 화북 지역까지는 어떻게든 차지했지만 강남 지역까지 진출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 쿠빌라이 칸 때 몽골족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남송 지역까지 정복을 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남송의 정복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동아시아의 유목민족들 가운데 최초로 중국 전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몽골족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는 동아시아에서는 베트남 북부라든지 일본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쿠빌라이 칸은 그 나머지 지역들도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바닷길이라고 하는 동서교역로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복하고자 원정을 떠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에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몽골 제국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제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사실 뭐 쿠빌라이 칸 이전부터 이미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요. 만주와 몽골 그리고 중국 지역을 동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원나라와 그리고 나머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지역을 통치하는 여러 명의 칸들의 나라 칸국. 칸은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한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교과서나 교재에 한국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은 한국이라고 좀 더 자주 표시가 됩니다. 한국이라고 해서 코리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칸의 나라요. 칸국을 한자로 썼을 때 한국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징기스칸 때부터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워낙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넓은 땅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지역마다 저마다의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저마다의 자연 환경이 각각 다 달랐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넓은 지역을 하나의 국가로 통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징기스칸 때부터 이 몽골족들이 정복한 지역을 각각의 문화권마다 그리고 각각의 지리적인 환경마다 나누어서 여러 개의 칸들을 임명하고 그 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분할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쿠빌라이 칸 때 오게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은 쿠빌라이가 지배하는 원나라로 그리고 나머지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의 경우에는 뭐 일칸국이라든지 킵차크 칸국이라든지 차카타이 칸국 같은 여러 개의 칸의 안으로 나뉘어서 통치하는 이런 어떤 분열된 통치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여러 개의 칸국과 그리고 원 제국의 경우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몽골 제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사에서 몽골 제국이라고 한다면 주로 원나라를 이야기를 하지만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했을 때 원나라와 나머지 칸의 나라들도 모두 다 통틀어서 넓은 의미에서 몽골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이징은 원나라의 수도였지만 카라코름의 경우에는 몽골 제국 전체의 수도로서 여전히 쿠릴타이가 열리는 그런 어떤 몽골 제국 전체의 수도로서의 기능도 여전히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동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된 쿠빌라이 칸 동서교역로 가운데 마지막 남은 바닷길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본 그리고 베트남으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